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희대학교 교수 이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공이 영어 교육인데 영어 교육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예요. 진짜 어딜 가도 그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글쎄 저도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어디 옷을 사러 가도 우리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죠. 사이즈도 다른 거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맞는 옷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여러 옷을 비교해보고 입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부, 영어 학습뿐만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자기한테 더 잘 맞는 학습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잘 알지 않고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난데없이 처음 보는 뭐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잘할까요? 하는데 저는 그 학부모님의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옷이 예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옷을 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고 또 여러 스타일을 시도를 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생각은 MI예요. 주제가 MI인데 MI 미션 임파서블일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미션 파서블이죠. 임파서블이 아니고. 자, MI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멀티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텔리전스 뭐예요? 지능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교육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 어떤 이론인가 하면은 인간이 8가지의 다른 종류의 지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ord smart라는 말이 있죠. 언어적 지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전과목에서 영어, 외국어, 국어 뭐 이런 게 제일 재밌어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언어적 지능이 상당히 높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나는 수학이 제일 재밌어. 그리고 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디베이트하는 게 좋아. 그다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뭘 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아. 그렇다면은 그 logic smart라고 해서 논리 수리 지능이 뛰어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icture smart라는 건 시각적인 지능인 건데 나는 그림 보는 게 너무 좋고 동영상 같은 거를 보고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글자로 보는 것보다 똑같은 컨텐츠인데 글자로 보는 것보다 그거를 뭐 차트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설명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시각적 지능이 좀 높은 편인 거죠. 그다음에 뮤직 스마트 먼저 얘기할게요. 뮤직 스마트라는 거는 이제 음악적 지능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청각적인 지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로 이렇게 쓰여진 걸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게 더 좋고 이제 음악적인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뮤직 스마트라고 청각적 지능이 발달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스마트가 있는데 나는 뭘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 같으면은 학교가 생기기 전에 옛날 중세 시대 때는 학교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직접 뭐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유명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유명한 마스터한테 들어가서 그걸 옆에서 이제 마루도 쓸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죽도 잘라보다가 그다음 잘하면 꿰매고 그리고 마스터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직접 이제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직접 하면서 배우는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바디 스마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이제 가정가사 시간에 밥을 짓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밥물을 뭐 손등이 요만큼 잠기게끔 하고 약불을 했다가 중불을 했다 약불을 했다라는데 약불 중불 약불이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도 뭐 애매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글자로 배우니까 어렵지만 실제 한 번만 하면 글자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나는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디 스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self smart가 있고 people smart가 있는데 people smart라는 것은 대인관계 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공부를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더 좋은 경우 있죠.
같이 하면 약간의 경쟁심도 생기고 그래서 또 협동도 되면서 친구가 있었을 때 마음이 더 편하고 또 프로젝트를 해도 팀 프로젝트를 하면 더 좋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경우요. 그 다음에 self smart라는 거는 개인 이해관계 지능이 높은 경우예요. 개인 이해 지능이라는 거는 좀 철학가나 사색가 스타일이에요. 나는 혼자 이제 뭐 어디 어슬렁어슬렁 거닐면서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이 가장 잘 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장 잘 나는 그런 경우죠. 그다음에 nature smart는 사실 과학하고 더 많이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는, 뭐 쉽게 얘기하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게 이제 nature smart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에 의하면은 이 8가지의 지능이 사람들한테 모두 다 있어요. 모두 다 있는데 이 포션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어적 지능이 굉장히 높고 수리적 지능이 굉장히 낮고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높고 이게 개인 이해 관계가 낮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70%, 20%, 30%, 4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정말 정밀하게 봤을 때 이 8가지의 지능이 조합되는 포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이 지능 인지 구조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옷처럼 우리가 몸이 다 다르게 생겼고 얼굴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우리 머리 구조가 다 다르다면 그냥 한 가지 옷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영어 공부하지 마라, 뭐 아니면은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아마 직접 한번 시행을 해 보셔야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명의 사람이 이제 멀티플 인텔리전스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내 지능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저런 식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퍼센트들이 쭉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 A하고 학생 B가 딱 봐도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어떤 사람은 언어적, 논리적 지능이 굉장히 높고 또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데, 어떤 사람은 또 개인의 관계 지능은 되게 높은데 대인관계 지능은 낮죠.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옆에 누가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집중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있으면 높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차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중지능을 학습에 이용하는 이유는 재밌게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게 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중지능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학교 공부가 잘 보면 언어적 지능과 논리수리 지능이 높으면 좀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숫자거나 아니면 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가사도 그냥 그 반물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건데, 반물을 그냥 책에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지능이 언어적 지능이 아니라 다른 류의 지능이 더 높다라고 했으면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자기한테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재미있게 영어 공부 재밌는 사람 있으세요? 영어 공부 정말 재밌다. 재밌는 친구. 재밌는데 잘한대요? 재밌는데 잘한대요? 오케이. 재미만 있어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도 없어 하거든요. 좀 재미가 있으려면 일단 내가 흥미있는 거를 먼저 해보세요. 사실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했지만, 영어 공부라 그러면 어쩐지 좀 시리어스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타임이나 뭐 아니면은 뭐 뉴스윅 같은 시사 주간지 읽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 그건 한국말로 읽어도 재미가 없는데 영어로 읽으려니까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 your interests. 네가 재밌는 걸 해봐라 라고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일단 영어 공부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도 해야 되는 거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아마 평생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처음 몇 년 시작할 때는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흥미로운 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흥미라는 것은 일단 주제가 재밌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 주제라는 거는 내가 뭐 스포츠 좋아하면 스포츠 매거진 읽을 수 있는 거고, 내가 패션 좋아하면 패션 읽을 수 있는 거고,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면 문학. 꼭 어떤 한 주제를 택해서 할 필요 없고, 내가
정말 흥미있는 주제. 그리고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형식도 보면은 여러 가지고 장르도 여러 가지인데 보면 요즘에는 사실 옛날하고 다르게 영어로 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로 공부하는 것이 아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이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교실 수업, 이거 두 개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외에도 보면 굉장히 영어로 뭘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보시는 것처럼 잡지를 읽을 수도 있고 신문을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신문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신문을, 영어로 된 신문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니면은 오디오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디오로 요즘 유명한 뭐 테톡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 여러분들 미드도 보실 거고, 영화도 볼 거고,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배울 수도 있을 거고, 컴퓨터나 아니면 화상 강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요즘 뭐 모바일 앱에서도 영어를 많이 배우죠. 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너무 책하고 교실 수업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내가 뭘 하면 더 재밌을까를 해서 조금 눈을 넓혀 보세요.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여담이지만 예전에 이제 대학교 맨 처음에 갔을 땐 저는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다가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저 옷을 이제 마구 입어봤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나 뜨거운 옷들 많이 입어본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지 몰라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가끔 제가 동창회를 나가도 친구들이 야, 너 그때 입었던 그 개구리 옷 생각나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생각나는데 몰라, 난 그런 거 입은 적 없어요. 이렇게 시침을 딱 떼지만 생각납니다. 개구리 껍질처럼 생긴 옷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옷도 계속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학습 전략과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또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버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영 지루하면 친구하고 같이 스케줄을 짜서 이제 하는데 사실 스케줄 짜는 게, 학습 스케줄 짜는 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짜도 잘 안 지키죠. 저희 친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 이 학습 스케줄 짜는 거 종이 아까우니까 이제 그만 짜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짜기는 짜나 따라하긴 굉장히 계속 지키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제 친구하고 같이 하면 아무래도 페이스 조정하기가 좋죠.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버디하고 함께하는 학습 스케줄을 지켜주는 어떤 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학습 스케줄을 계속 짜나가는 것도, 맞춰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일단 재미없는 거라든지 재밌는 거, 하여튼 공부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껏 공부를 해놨더니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제 단어 20개 외웠는데 오늘 보면 가물가물하고, 지난주에 50개 외웠던 거 오늘 보면 거의 뭐 10%밖에 기억 안 나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단어를 외웠을 때, 무작정히 외웠을 때 단어가 한 일주일 후에 몇 개 정도 기억나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10% 기억나더라고요. 20개 외웠는데 2개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맨 처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의 지식이나 정보, 기술들이 결국은 내가 실제로 필요할 때 그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땐 이미 다 까먹고 없으면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오래 기억을 하려면 잘 저장해요. 잘 머릿속에.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잘 저장해 놓고 어디다가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면 쓸모없죠. 그것처럼 머릿속에서도 잘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잘 저장하는 방법도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사회나 뭐 이런 것들 외울 때 외우는 암기 전략이 있을걸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칼라 코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홍색이 나오면 전부 1990년대고 뭐 핑크색으로 친 거는 전부 2000년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전략이 있는데, 특히 언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use it or lose it이에요. 사용을 해보면 확실하게 오래 남아요.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장돼서 언어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영어를 배워서 지금 당장 특히 학생이면 어디 가서 영어를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쓸 때라고는 이제 시험 칠 때 쓰죠. 시험 칠 때 외에는 쓸 데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영어라는 것 자체가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갔을 때 뭐 외국인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친구들하고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영어를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만이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하든지 써보는 방법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썼는지 저도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잘 저장하고 잘 공부하고 잘 저장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어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고 읽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거 모르면 사전 찾죠. 또 뭐 해요? 친구한테 물어보죠. 이걸 물어보면 여학생들은 사전 찾아봐요. 남학생들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사전을 찾아요. 사전을 찾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냥 외우죠. 외우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사전 찾지 않고 맥락에서 추측하기도 많이 하죠. 사전 찾지 말고 그 문장 내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을지 한번 추측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맥락에서 추측하기인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너무 답답해서 읽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은 사전 찾아야 돼요. 답답해서 가슴이 정말 너무 답답하면 그걸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맥락에서 추측하기가 더 좋다라고 선생님이 권장을 하셔도 해볼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저게 굉장히 맞아요. 저는 일단 사전 찾는 게 그다지 뭐 별로 좋아하는 활동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외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고등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단어장이죠. 단어장에 이제 어휘 쓰고 옆에 단어 뜻 쓰고 이제 조금 더 부지런하면 예문까지 쓰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주 논리적이고 논리적인 지능이 높은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된 게 좋다라고 하면 이제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표로 정리를 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 표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제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은 동물대로 분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시각적 지능이 더 뛰어나다 이러면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를 군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있으면은 동물의 이제 뭐 가축은 이쪽으로 쫙 분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와일드 애니멀스는 이쪽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띄워놓으면 시각적 지능이 발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그림으로 딱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이 마인드맵이 통째로 떠오르면서 이게 여기쯤 있었던 건데 하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어휘 뜻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청각적 지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당연히 말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 중얼중얼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녹음으로 아예 되어 있는 단어장들 같은 거 있죠, 앱에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녹음을 해서 들고 다니면 되죠. 요즘 모바일 앱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휘를 전부 이제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이제 다니면서 들으면 글자로 보는 것보다 그런 학생들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죠.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에게 설명하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그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번 설명한 건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서로 이제 어휘 뜻을 하루 10개씩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라도 설명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때도 이제 뭐 거울 앞에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용을 해보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휘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이제 대학교를 딱 입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어휘 22,000, 어휘 33,000 이런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면 저 정도 공부해야지 이제 조금 멋있어 보이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샀는데 아무리 해도 그걸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어만 쫙 뿌려진 거고 맥락 없이 이제 단어만 외우는 건데, 그냥 다 그렇게 해야지 단어를 외우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10페이지 하다가 영영 못 했어요. 영영 못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원래 이제 제가 영어 교육 전공하기 전에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문학책을 저는 책은 읽겠더라고요. 그러고
사전을 별로 찾아보지 않고 이제 맥락에서 계속 대충 이런 단어겠구나 하고 가다가 한 서너 번 이상 똑같은 단어를 봤는데도 이게 영 추측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찾아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도 자기한테 맞는 전략이면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4학년 졸업하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이제 시험 공부라고 토플이나 토익이나 아니면 어휘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었는데 책을 그만큼 읽고 나서 시험을 치려고 그때 1학년 때 10페이지 보고 던져놓은 그 22,000을 다시 봤는데 진짜 22,000 다 보는데 사흘 반이 걸렸어요. 4년 동안 문학책을 무진장 본 게 거기 어휘 22,000에 나온 걸 다 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저렇게 공부를 하거나 저는 아마 22,000 가지고만 외우려고 했으면 끝까지 22,000을 못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문학책을 소설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휘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어휘를 더 늘려야겠다 어느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스피킹을 잘할 수도 있는 거, 리딩 잘할 수도 있는 거, 라이팅 잘할 수 있는 건데 어휘가 굉장히 풍부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섬세하고 세련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단어를 200개 아는 사람하고 단어를 20만 개 아는 사람하고는 말하는 수준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도 내가 한 차원 높이려면 어휘를 더 공부를 해야겠다. 어휘를 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도대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영어가 love 하나면은 모든 종류의 사랑이란 정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엄마의 사랑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을 거고 뭐 부처님의 사랑도 있을 거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사랑인데 러브란 말 한마디밖에 그걸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러브를 표현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러브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분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단어를 안다 그러면 더 그 맥락에서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하루에 20개씩 외워야지. 그때는 이제 다시 외워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외운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신문을 무진장 열심히 봤어요. 신문을 무진장 열심히 보면서 외우고 싶은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 20개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단어 20개를 매일 썼어요. 쓰고 일주일 동안 그걸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일같이 20개씩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그거를 계속 리뷰를 하는 거예요. 보고 기억이 나면 지우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해서 제가 그때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딱 10%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뭐 10%씩 기억해서 이걸 내가 어느 세월에 이 많은 단어를 다 외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써야겠다. 이걸 어딘가는 써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난 이 단어를 어디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 단어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한 게 이제 친구를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매일같이 영어로 이메일을 쓰면서 그 영어 이메일에다가 단어 20개를 다 집어넣어서 썼어요. 근데 그 단어 영어 20개가 전혀 관계없는 단어 20개인데 그 20개를 가지고 이메일에 말이 되게끔 이거 뭘 만들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20개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얘가 단어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채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매일매일 편지를 쓰면서 매일매일 그 20개를 다 쓴 거예요. 나중에 제 친구가 미국 친구였는데 너는 어디서 그렇게 참 이상한 단어들을 정말 많이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모르는 단어였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20개씩을 매일 썼어요. 그랬더니 정말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use or lose에 있어서 use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자, 지금 다중지능은 결국 그 눈으로만 글자로만 공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감각기관을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감각기관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을 갖고 있는데 그 지능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휘도 그냥 맨날 보는 보통 영영사전, 영안사전 외에도 이런 비주얼 딕셔너리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재밌으라고 이 슈 딕셔너를 뽑아왔는데 우리가 슈라고 얘기했을 때 신발하고 얘기하면 그냥 여러 종류의 신발이 되게 많은데 전부 슈죠. 근데 비주얼 딕셔너리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우리말로도 운동화 뭐 아니면은 구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비주얼 딕셔너리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처럼 전체 어떤 상황을 전부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세팅 영화 세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휘를 알고 있으면 시각적 지능이 발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한사전이 영영사전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딕셔너리 외에도 비주얼 티소러스라는 게 있어요. 티소러스 동의어 사전이거든요. 동의어 사전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슷한 단어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을 보면 비슷한 단어를 찾을 때, 아니면 단어를 찾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비슷한 단어라고 쭉 있는데 비슷한 단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 A가 의미하는 단어가 한 10가지가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뉘앙스에 따라서 다른 비슷비슷한 10개의 동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주얼 티소러스를 많이 쓰는 게 지금 보는 것처럼 brilliant라고 했을 때 bright나 vivid처럼 색깔이 brilliant한 경우가 있고 splendid, magnificent처럼 이렇게 모양이 막 정말 멋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brainy라는 거는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brilliant가 다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어 사전을 봤을 때 나는 원하는 게 머리가 좋은 스마트한 거를 의미하는데 하면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머리가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는 의미, 그리고 멋있다는 의미, 그리고 색깔과 관계되는 의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티소러스라는 거는 동의어들이 어떤 식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조금 더 복잡한 걸 보면 그룹이 확실하게 보이죠. articulate라고 했을 때 articulate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서 동의어 분화가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articulate에서 inarticulate라고 되어 이렇게 파란 색깔 점이 똘똘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대말이죠. 그래서 동의어 사전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이런 거를 그냥 쓰실 수가 있는데 이 동의어 사전을 찾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을 다 클릭해 보면 그 단어로 다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다시 쫙 보여주고 이게 이제 재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단어장으로 넘어가서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장은 여러분들이 어휘를 쓰고 단어를 쓰고 그냥 단어의 뜻을 쓰고 이제 그렇게 다 글자로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중지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더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자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중지능 어휘 정리 이런 표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장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처음에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나름대로 단어의 의미를 쓰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 마이크 아이콘이 있죠. 마이크 아이콘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그 단어를 이제 내가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어의 뜻을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시를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가 녹음을 하면서 말해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휘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단어랑 연상되는 어떤 그림을 넣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그림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 단어가 처음엔 생각이 안 났다가 그 그림이 생각이 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수능 지문에서 딱 봤는데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한참 생각하다 보면 그 단어 옆에 스마일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어인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단어장도 내가 더 기억나기 쉽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항상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걔랑 나랑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읽기도 한번 볼게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짧은 글을 꼼꼼히 읽거나 아니면 긴 글을 대충 빨리 읽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짧은 글을 꼼꼼히 읽기는 여러분들 매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영어 교과서 그 꼼꼼히 읽잖아요. 꼼꼼히라고 여기서 꼼꼼히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 찾아보고 문법 다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석 다 하고 그래서 한 줄도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짧은 글 꼼꼼히 읽기예요. 짧은 글 꼼꼼히 읽기를 하는 좋은 방법 장점은
그 글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다 아는 거죠. 단어도 다 알고 문법도 다 알고 정말 그 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많이 못 읽고 정말 천천히 읽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말로 뭘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소설책 하나 읽는데 평생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걸 꼼꼼히 읽기에 장점도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럼 많은 거를 빨리 읽는 거, 쉽게 생각해서 우리말로 무엇을 읽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소설을 읽든지 잡지를 보든지 아니면은 또 신문을 읽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르는 단어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모든 단어를 하나씩 다 읽지 않잖아요. 원 바이 원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무슨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면 확 넘어가죠. 그렇게 읽는 것이 많은 거 빨리 읽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 또 재밌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짧은 건 꼼꼼히 읽기가 너무 공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땐 지루할 수 있는데, 많은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더 빨리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읽다 보면 이 스피드가 붙어요.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영어 공부가 느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긴 글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니까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룰 넘버 원, 재밌는 걸 읽으세요. 주제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 스포츠면 스포츠, 좋아하는 거를 일단 주제를 잡으세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또 하나는 보통은 학습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내 레벨보다 한 수준 높은 레벨을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레벨을 계속 공부하면 나는 계속 그 수준일 테니까 나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빨리 읽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많은 거를 빨리 읽겠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원을 택하세요. 내 수준보다 한 수준 낮은 텍스트를부터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만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하나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의 과제는 그냥 내가 이 긴 글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것만 목표로 삼으면 돼요. 여기서 뭐 단어를 내가 100개를 외우겠다 이런 거 다 안 하시고, 단어가 나와도 조금 답답하지만 넘어가고, 왜냐하면 단어를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스피드가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 경험으로는 조금 긴 글, 예를 들어 뭐 소설이다라고 했을 때, 소설은 상당히 길긴 한데 3분의 1, 4분의 1까지는 속도가 좀 안 붙어요. 그 다음부터는 확 붙어요, 한 책에서. 그래서 처음에 조금 답답하지만 사전도 찾지 말고 일단 모르는 게 있어도 슬렁슬렁 좀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내 수준보다 한 수준 낮은 것도 괜찮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나는 무조건 이걸 마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작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능 읽기 지문 보셨죠? 수능 읽기 지문을 보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휘를 정말 잘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어휘가 몇 개 빠지더라도 굉장히 빨리 읽고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어휘와 읽기가 다 되면 좋은데, 어쨌거나 읽기에서 타겟은 정확하고 빨리예요. 그 시간 내로 수능 읽기 지문을 풀려면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고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중지능을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트라이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고3이면 지금 이거 저거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고, 만약에 1,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학을 가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능 치고 다시 영어 공부를 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세요. 만약에 읽기에서 내가
빨리 읽는 방법.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고 이제 짧은 글을 꼼꼼히 읽는 거를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intensive reading하고 extensive reading을 혼합해서 써보세요. 예를 들면 학기 중에는 intensive를 하는 거죠. 교과서 꼼꼼히 읽고 이제 짧은 글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서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읽고 싶은 좀 긴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이제 혼합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를 거기에서 만약에 어휘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문법이 조금 흔들려도 지문의 내용이 대충 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고 또 어휘를 다 모르더라도 굉장히 빨리 읽어서 이거가 이해가 상당히 정확하게 된다 하면은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전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읽기에서도 일단은 어떤 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긴 글이든지 짧은 글이든지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느 나라 말로 읽어도 전체적인 의미가 파악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는 결국 주제 찾기나 아니면은 제목 고르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번은 쓱 읽어보면서 전체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제일 중요한 어떤 키 센텐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주제문을 찾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꼼꼼히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약을 해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센텐스로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문 찾고 밑에 세부 사항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아니면 아까 본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지문이 사실 그 수능에 나오는 지문도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할 때 주제문 있고 밑에 세부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문단 내에서 논리적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다가 보면 뭐 키센텐스도 찾아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물론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이제 빈칸 추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접속사나 접속부사 같은 것들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문단 안에서의 논리적인 구조나 아니면 문장 간의 논리적인 구조를 잘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예를 들어 접속사든지 아니면 빈칸 추론이든지 그런 것들을 논리적 구조 내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다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밖에 있는 지식을 갖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긴 글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아까 한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타임라인 만약에 이제 연대기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의 전기다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테이블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마 이렇게 이제 읽고 난 다음에 after reading activity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테이블 내에도 정리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하는 것들을 훈련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판까지도 이제 요약하기를 잘 해놓으시면 전체적인 구조나 또 주제나 찾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 또 제가 단락 내의 논리 구조, 문장 간의 논리 구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각화 툴, 마인드맵이나 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도식화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 지능이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읽기에서 나의 시각적 지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좋은 거는 read aloud인데 저는 read aloud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그걸 꼼꼼히 이제 말로 읽어야 되니까 이게 읽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어휘를 하루에 20개씩 외워야겠다 했던 같은 기간이었는데 read aloud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냐면은 신문을 읽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긴 글 대충 빨리 읽기와
짧은 걸 꼼꼼히 읽기를 한 건데 긴 글 대충 읽기는 이제 신문을 보면서 그냥 신문도 이제 긴 건 굉장히 칼럼이 길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어떤 뜻인가 이제 우리말로 신문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게 만약에 하루에 10개다라고 하면은 꼼꼼히 읽기를 하루에 2개는 했어요. 그거를 저는 reading aloud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본 거죠. 말로 하면은 그게 입에 붙고 귀에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가요. 또 훨씬 더 오래가 기억에도 오래 가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말할 때 도움이 돼요. 계속 읽은 것들은 사실 말을 하지 않으면 영어가 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는 것이 말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은 돼요.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내가 진짜 읽는 거는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어도 말은 그렇게 못하는 게 그만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읽고 듣는 거는 내가 혼자 애써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책 보고 읽고 그다음에 듣는 거 뭐 무슨 렉처나 이런 거 계속 들으면 할 수 있는데 스피킹은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거랑 비슷하게 뭐 딴 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가 이제 컨버세이션인데 그걸 할 기회가 없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차선책을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것이 이제 reading aloud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칼럼 너무 길지 않는 걸 2개를 꼼꼼히 말로 하면서 읽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영어로 말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읽은 내용도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ing aloud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서 나는 옆에 친구가 있는 게 좋아라고 하면 같이 친구랑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긴 글이나 아니면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런 게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면 그리고 또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친구랑 같이 계획을 짜서 여기까지 마치자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 하나는 나는 리더 게임 아니면 직소 리딩이라고 쓴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1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데 100페이지를 혼자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랑 20페이지씩만 잘라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0페이지는 내가 읽고 그다음 20페이지는 내 친구 A가 읽고 그다음에 20페이지는 친구 B가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직소 퍼즐처럼 읽는 거죠. 그래서 다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내가 중간에 파트 60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를 맡았는데 그걸 내가 안 읽어가면 같이 얘기할 때 중간에 붕 뜨잖아요.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혼자 읽기가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은 또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익스텐시브 리딩을 할 때도 긴 글을 읽을 때도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이제 잘라서 읽는 방법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딩 저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획은 이제 잘 세우는데 그걸 다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제 저널을 쓰는 거죠. 내가 여기 얼만큼 읽었고 이제 요약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나중에 뭘 읽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해서 저는 이제 모든 읽은 것들을 굉장히 짧게라도 요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약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진짜 영어로 되게 글을 잘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글 쓸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글 쓸 기회가 별로 없고 해서 특히 영어로 뭘 쓸 일이 별로 없고 잘 쓰려니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 모르겠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가끔 여러분들도 우리말로 시나 아니면 문학책 읽을 때 너무 근사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 가슴 아리는 그런 감성적인 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글들을 이제 딱딱 적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제 글 쓸 때 있으면 그거 하나씩 슥슥 끼워서 썼어요. 이제 물론 어디 출판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플래저리즘이라서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이메일 쓸 때 한 번씩 쓱 껴서 쓰고 아까 이제 어휘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이 효과가 돼서 내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리딩 저널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일 거예요. 저처럼 이제 멋있어 보이는 글을 적어놓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리딩 레이시예요.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한 1년 지났을 때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글을 그러니까 되게 꼼꼼히 막 이렇게 읽으면 속도가 너무 더디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었을 때도 너무 스피드가 안 붙으면 지루해서 못 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피드가 빨리 붙는 글들을 먼저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영어로 빨리,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데 가면 이런 읽는 속도를 재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읽는 속도를 재주는 게 있는데 내가 1분에 몇 자를 읽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 아니면 어휘를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리딩 레이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스피드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영어가 확 늘 거예요. 진짜로. 그럼 그때서부터 진짜 재밌어질 거예요. 지금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중지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포션이 다르다고 했죠. 누구는 8가지 중에 뭐가 높고 누구는 좀 낮고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약이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맹점이란 맹점인 게 내가 시각적인 지능이 강하다라고 해서 동영상만 계속 보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이미지만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구조 자체 그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고 조금 학습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좀 약한 것도 잘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가 약한지를 좀 알고 있으면 그 강약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 힘들 때는 내가 강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은 강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좀 쉽다 싶은 거는 내가 약한 것들로 접근을 해서 내 약한 부분을 조금 채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중지능을 골고루 좀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써봐야지 여러분들이 어디가 강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약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를 알면 전략을 짜기가 훨씬 쉽죠. 나는 이걸 잘. 근데 사실 저는 저한테 맞는 전략을 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똑같은, 모든 아이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가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시작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어휘 22,000을 해야 되는구나, 33,000을 해야 되는구나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회로 이런저런 걸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자신한테 맞는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강약을 좀 조정을 해서 내가 잘하는 거는 유리하게 사용하고 약한 거는 또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고 하면 좋죠. 이 다중지능이 꼭 영어 공부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교육에 다 적용이 되는 거라, 이게 과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배운 다중지능을 여러 가지 과목에다가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